구글이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됐고 지메일 등 인기 앱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웨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구글은 물론 유튜브도 시청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 구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전이 필요한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는데, 소식통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나 구글 서비스 관련 기술적 지원이나 협력을 화웨이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거래 금지 명령으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도입한 국내 LG-U+의 5세대 이동통신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는 인텔, 퀄컴 등 미국산 부품 의존도가 큰데 앞으로 이를 공급받지 못하면 원활한 제품 생산과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LG-U+도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부 미국 동맹 세력과 기업들이 화웨이의 5G 시스템을 도입하지 말라는 미국의 권고를 무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싫든 좋든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 당국과 연관돼 화웨이 5G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U+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미국의 조치가 LG-U+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5G 장비 조달에도 당장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기업들에게 직접적 타격이 올지는 아직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한 만큼 LG-U+가 적극 대응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LG-U+는 서울 수도권 강원도 지역에 화웨이 5G 장비를 통해 기지국을 구축 중이라 장비 공급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ZTE의 전설을 받는다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스파이 혐의를 받았던 중국의 또 다른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ZTE는 2018년 6월 13억 달러의 벌금과 경영진 교체를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난 바 있는데요. 더군다나 2022년까지 5G 전국만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 LG-U+는 5G 커버리지, 그러니까 수신 가능 지역에서 SK텔레콤과 KT와 비교해 뒤처진 상태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LG-U+는 전국에 2만 개 기지국을 설치했는데 SK와 KT는 같은 기간 3만 개 이상의 기지국을 구축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화웨이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에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5G 시장 공략이 힘들어질 경우 관련 장비 시장은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3강 체제로 구축될 전망이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화웨이의 추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역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시 화웨이 장비 구매를 했거나 고려했던 기업들도 삼성 등 타사 장비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어쨌든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의 거래 금지 명령으로 LG는 울고 삼성은 웃게 될 확률이 매우 커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방 안보도 친미 반중, 경제도 친미 반중이 정답인 듯합니다. 지난주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일본의 공조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자국의 실리를 내세우며 각국과의 동맹 관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유독 일본과의 군사 동맹은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뚜렷한 징후가 또 포착되었습니다. 자, 미국이 올 들어 어느 나라에도 제공하지 않았던 F-35 스텔스기의 설계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일본은 올해 초 미국에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착륙 훈련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가고시마현의 무인도 마게시마를 160억엔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 섬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일방위성의 구입 계획엔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양국은 최근 하드웨어 전력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도 군사동맹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4일간의 일본 방문 때 아베 총리와 함께 처음으로 요코스카 해군 기지를 찾는 것도 미일 동맹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도쿄로부터 50km 떨어진 요코스카 기지엔 주일 미 해군 사령부와 미 7함대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7함대의 지휘함 블루 리지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을 비롯해 가공할 만한 전력이 주둔 중인데요. 자, 유사시에 대비해 비축 중인 디젤류가 1.1억 갤런, 폭약이 500만 파운드나 비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코스카 기지 방문은 지난해 5월 미국이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며 활동 영역을 넓힌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면서 미 7함대 사령부가 있는 요코스카를 핵심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두 정상은 요코스카 기지에 기항하는 일해상자위대의 이즈모형 호위함 가가도 시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248m 길이의 이 호위함을 50m가량 늘려서 항공모함화하겠다는 구상인데, 자, 여기에 미국산 F-35B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해서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의 소식통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샌드위치 향상을 띠고 있다는 말들이 참 많은데, 경제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이런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만 제외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면서 보안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왕따시키고 있다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수십 년간 견고히 쌓아온 한미 동맹이 이 정부 들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권이, 또한 외교나 국제정세에 전혀 감각이 없는 아마추어 정권이 얼마나 이 나라를 순식간에 위태롭게 만들 수 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요 며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른바 대림동 여경 동영상 파문인데요. 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술 취한 남성 한 명으로부터 뺨을 맞은 남성 경찰관이 그를 제압하려자 다른 남성이 남경과 여경을 밀치는 동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자, 14초가량 분량의 동영상에는 남경이 피의자 A씨를 제압하자 피의자 B씨가 남경을 이끄는 모습이 담겼고, 자, 이 과정에서 여경이 남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B씨에게 밀려나면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자, 여경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경은 남경이 B씨를 제압하는 사이 A씨에 대한 체포를 이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여경이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수갑 채우세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기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여경이 이미 제압된 A씨를 체포하지 못한 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까지 채워달라고 말한 것은 경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경 무용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오늘 저희 데일리베스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바로 지난 강원도 산불 당시 강릉에서 촬영했으면서 고성인 척한 KBS의 거짓말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KBS가 대림동 여경 동영상 소식을 다루면서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지난 17일 KBS는 서울 구로경찰서가 공개한 2분짜리 영상 원본을 입수해 편집해 방송했는데 인터넷 여론과 달리 여성 경찰관이 적절하게 진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자, KBS 방송에서 여성 경찰관은 취객을 무릎으로 누르며 경찰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라고 미란다 원칙을 알리는 모습을 보도했는데 자, 하지만 이 장면은 KBS가 서로 다른 영상과 음성을 합쳐서 편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땅에 누운 남성 취객을 제압하는 영상 자체는 동영상 원본에서 1분 5초부터 1분 13초 사이에 나오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원본 영상에서는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누르며 아 힘들어 남자 한 분 나오시라고요 빨리빨리라고 말했고 자, 옆에 있던 민간인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하지만 KBS는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래 음성이 아닌 경찰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라는 대화를 넣었고 같은 여성 경찰관이 한 말이지만 이 음성은 영상 원본의 맨 뒷부분인 1분 45초부터 2분 사이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KBS가 여성 경찰관이 남성을 제압하는 동영상을 쓰면서 30초 후 음성을 넣어 보도한 것입니다. 자, 17일 KBS 보도가 나온 직후 인터넷에서는 공영방송이 입맛에 맞게 뉴스를 조작했다는 비난성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자, KBS는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가 18일 오전 1시 28분 기사를 다시 올렸습니다. 자, 기사를 새로 올리면서 전에 있었던 비판 댓글들을 찾을 수 없게 됐는데 KBS는 새로 올린 기사에도 조작 편집된 영상을 그대로 썼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강원도 산불 조작 방송에 이어 이번 일까지 KBS가 그야말로 국민과 시청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우스갯소리지만 조작의 첫 번째 선결 조건은 안 걸리는 것인데 조작하는 족족히 걸리고 있는 KBS. 자, 실력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실력도 그렇다고 양심도 없는 KBS에 도대체 수신료를 왜 납부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조작하려면 JTBC의 조언을 구하고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조작은 걔네가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자, 어제 어떤 20일 5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자, 우선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를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6%포인트 오른 42.3%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국당은 3.2%포인트 내린 31.1%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문재인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 또한 올랐는데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49.4%로 집계됐습니다. 자, 저희 데일리베스트에서도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한바탕 설전이 오갔었지요. 자,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인터넷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이 소식을 전한 서울신문의 문 대통령 지지도 49.4% 떠올라 한국당 상승세 꺾여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빅터 뉴스가 20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서울신문의 문 대통령 지지도 49.4% 또 올라 한국당 상승세 꺾여 왜라는 제목의 기사가 총 8,026개의 환하유를 받으며 네티즌들을 가장 분노케 한 기사로 꼽혔습니다. 자, 이어 좋아요는 1,412개, 후속 기사 원해요 16개,
훈훈해요 12개, 슬픔 7개 순이었는데요. 자, 이 기사에서는 집계 당시 총 6,124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를 순공감 순으로 정렬을 해보니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자, 공감을 가장 많이 이끌어낸 한 네티즌의 글에서는 제가 업무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 저녁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하시는 걸 들어보면 체감적으로 10명 중 8, 9명은 반대하시던데 체감과 조사는 다른가 봐요 라며 이 여론조사를 결과적으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공감을 가장 많이 이끌어낸 댓글에서도 응답자 53%가 더불어민주당 지지, 13%가 자유한국당 지지. 자, 이런 여론조사가 정상이냐? 리얼미터 대표가 자한당에서 이의 제기하니까 민중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좌파 이념 멘트를 날리더니만 자, 김어준 친구 아니랄까봐 라는 글을 올려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댓글도 문 지지율 거짓입니다. 언론 다 장악이란 댓글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자, 이 밖에도 댓글 대부분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취지의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 기존 여론조사 기관과 다소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공정의 조사 분석실 관계자는 리얼미터와 수치가 다른 점에 대해 여론조사 시 지문 배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자 연령층이 낮거나 진보층이 많이 잡히게 되면 긍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특히 일반적으로 무선 비율이 높으면 진보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유선일 경우 보수적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리얼미터는 무선 8, 유선 2 비율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 우리는 5대5라고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자, 앞으로 내년 총선 더 나아가 대선까지 자,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여론조사 결과가 틀렸다 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자, 여러분께서 투표장에 직접 나가셔서 투표하시는 겁니다. 자, 내년 총선에서 꼭 이런 여론조사가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당시 연예인 마약과 성접대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던 기성 언론과는 달리 유튜브 내 대다수의 우파 채널들이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은 기성 언론과 사뭇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우파 유튜브 채널들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승리와 정준영이 있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모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자, 결국 이 사건도 드루킹처럼 정부 여당이 군부를 뗐지만 자살골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는 이 윤모 총경과 관련해 별로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묻히는 줄만 알았던 버닝썬 사건이 또 다른 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 총경이 경찰에 소환되기 하루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고 어제 SBS가 단독 보도했는데, 자, 사안에 따라 파장이 매우 커 보입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난 3월 13일 가수 승리 등이 참여했던 SNS 단체 대화방 내용 가운데 자, 이른바 경찰총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총장이 승리 등이 운영하는 클럽의 단속 정보 등을 알아봐 줬다는 것인데, 자, 이에 민감용 경찰청장은 그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요청해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면서 경찰총장이 누군지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소환됐는데 당시 윤모 총경은 모든 사실을 부인했었지요. 자, 그런데 윤 총경이 소환 전날인 14일 이모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메신저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눈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메신저 내용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민감용 청장은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는다는 취지로 발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 총경이 이 선임 행정관에게 민 청장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발언을 잘하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묻자
이 선임 행정관은 좀 더 세게 했어야 했다고 답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민청장의 국회 발언 직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튿날 출석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는데,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선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단 업무를 담당했고, 윤 총경은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에서 이 행정관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자, 우선 경찰로부터 해당 메신저 내용을 넘겨받은 검찰은 민감한 시기에 수사선상에 오른 윤 총경이 김학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비밀 대화를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윤 총경과 이 선임 행정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윤 총경과 이 선임 행정관 이 두 사람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 가운데는 민감용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저녁 모임을 윤 총경이 주선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저녁 모임은 윤 총경이 연예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그러니까 지난 3월 말에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민 청장은 그 자리가 부적절해 보여서 모임이 취소됐다고 해명했는데, 이 또한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모임을 의혹의 당사자인 윤 총경이 주선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매우 커 보입니다. 윤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과 저녁 약속을 주선하고 이런 내용을 이선임 행정관에게 알린 이유를 검찰이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 조정권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 건을 놓고 또다시 격돌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들도 분분하고, 청와대에 불만을 가진 검찰이 이 건을 가지고 청와대 압박카드로 삼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드루킹 때도 그랬고 문재인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장자영 건도 결국 유야무야 끝났고요. 자, 김학의 별장 성접 때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이고, 자, 이 버닝썬마저 청와대에 화살이 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적폐청산의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내가 먼저 깨끗해야 한다라는 점에 있을 텐데, 자, 곳곳이 지뢰밭이니 건드린 것마다 팡팡 터지면서 그 파편이 본인들에게 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니 시중에서는 니네가 적폐인데 누구를 적폐로 몰아세우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데요. 자, 어쨌든 이 윤 총경과 관련해 우선 청와대 이모 행정관이라는 인물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진 만큼 그 위에 민정수석실 누가 있었는지 파보면, 자, 우리가 알만한 인사들이 많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걸려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이른바 김정숙의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악수팩싱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는 영상이 어제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눈치채셨을 테지만 시간이 없어서 황교안 대표와의 악수를 건너뛰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얼마나 구차하고 치졸했었나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난 치졸한 행동보다는 영부인이랍시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그 어떤 국민도 김정숙에게 자신이 가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는 곧 김정숙이 영부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요. 더군다나 문제는 이날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로 국민을 둘로 갈라놓았고, 김정숙마저 국민 절반이 지지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그야말로 치졸한 방법으로 국민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문재인과 김정숙과 문재인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광주시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광주시장이나 하면 딱 좋았을 것을 괜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저러다 보니까 오버하는 것 같은데,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을 듯 합니다. 자, 이상으로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